쌍무지개 뜨는 언덕 4부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어머니가 없어도 사람은 산다. 이창훈 씨 내외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으나 은주는 자꾸만 음악 콩쿠르가 한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마지막 가시는 어머니를 뵙지 못한 것이 모두 음악 콩쿠르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프고 쓰라렸다. 그뿐만 아니라 은주의 음악적 소질을 칭찬해 주신 오 선생까지 점점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오 선생님만 아니었더라면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뵐 수 있었을 텐데 은주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 은주는 콩쿠르에 나가기가 점점 더 싫어졌다. 나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가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장례식을 치른 날 저녁, 이창훈 씨 부부는 은철이와 은주를 앞에 불러놓고 길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람이란 언젠가는 다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건강을 해치면 안 돼. 그것은 도리어 불효가 된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산 사람은 또 산 사람으로 앞일을 생각해야지. 이창훈 씨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은주도 은철군도 외로운 몸이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은철군은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때니까 구두 닦는 일은 그만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어떻겠니? 이창훈 씨 부인도 남편 말에 찬성했다. 그럼요. 공부란 할 때 해야지. 때를 놓치면 못하는 것이니까. 은철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은주와 함께 집으로 와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나 은철은 오랫동안 잠자코 앉았다가 이윽고 얼굴을 들면서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철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잠시 동안 머뭇거렸다. 그러나 선생님, 얼마 동안만 저희들을 이대로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는 물론 선생님의 따님이니까 언제라도 선생님 댁으로 가야 하겠지만 은주가 지금 곧 선생님 댁으로 간다는 것은 도리어 은주의 마음을 괴롭히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주와 영란이는 도저히 한 집에서 지낼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주만이 아니고 영란이를 괴롭히는 결과도 될 것입니다. 은철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이창훈 씨 내외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영란이 그 오만한 태도를 생각하는 순간 은철이로서는 도저히 이창훈 씨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은주를 사랑하는 은철이의 마음은 절대적이었다. 은철이의 이 어른스러운 한마디에 이창훈 씨 내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은철군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겠네. 그러면 당분간 이대로 좀 더 지내보다가 기회를 봐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성 싶네. 영란에게는 나도 잘 타일러 볼 테니까. 고맙습니다. 좀 더 이대로 두어주십시오. 은주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잘 보호했다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은주는 선생님의 따님인 동시에 제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하니까요. 은철군이야말로 참으로 건실한 소년이네. 이창훈 씨 내외는 진심으로 은철이의 성실함을 칭찬했다. 그리하여 은철은 다시 구두 닦기를 시작했고 은주는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었다. 오 선생은 여전히 은주에게 음악 연습을 시켰고 영란은 여전히 은주에게 쌀쌀맞게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콩쿠르가 모레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다. 어머니 없는 쓸쓸한 방에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은주는 어머니 생각이 불쑥 나서 가슴이 메이는 것 같은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난 왜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지 못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게다가 원망스럽게 짝이 없는 그 콩쿠르에 자기가 서슴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또다시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정말 나가기 싫다. 정말로 나는 나갈 수 없다. 은주는 그러면서 선반 위를 쳐다보았다. 아, 저기 참기름이 있다. 먼지가 가득 앉은 참기름병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은주는 그것을 보자 정신병자처럼
선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기름병을 내렸다. 병에는 기름이 절반 이상이나 들어있었다.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탈이 나면 기운이 없어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자 은주는 막막하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으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은주는 병마개를 뽑아들고 벌컥벌컥 참기름을 절반이나 마셨다. 눈을 딱 감은 채 메슥메슥해서 토할 것 같은 참기름을 꾹 참고 다 마셔버렸다. 그때 은철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은주는 방을 나서면서 말했다. 오빠, 나 학교 가. 응, 서둘러 가야겠다. 은철은 비를 든 채 대문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안 계셔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문득 이런 생각이 은철에게 들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은주에게 또 한 분의 새로운 어머니가 생겼으니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윽고 은철이도 집안을 깨끗이 치운 후에 구두솔과 구두약이 든 조그만 괴짝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다. 진정한 예술가란? 영란은 귀에 멍이 들도록 타이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요즘 매일 들었다. 그러나 본래 꽁한 영란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질 않았다. 너희 두 자매가 같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니? 똑같이 생긴 너희 두 애가 다 노래를 잘 부른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입이 닳도록 타일렀으나 영란은 통 듣지를 않았다. 둘이 다 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은주가 더 잘 부른다는데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고. 그럼 어떠냐. 은주는 내 동생이잖니. 그러니까 잘 부르는 사람이 혼자 나가면 그만이지. 못 부르는 나까지 덩달아 따라 나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는 대접인가요? 예, 영란아. 글쎄 너도 좀 차근차근 생각 좀 해봐라. 글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대접 받긴 싫어요. 영란은 뾰로통한 얼굴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피아노 앞에 털썩 걸터앉아 악보를 펴놓고 이번 콩쿠르의 지정곡으로 되어 있는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치기 시작했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 꿈을 보았네. 피아노에 맞추어 영란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런지 영란은 자꾸만 서글퍼졌다. 영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오늘날까지 그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영란이가 뜻하지 않게 자기 앞에 나타난 은주에게 지고 말다니. 그것은 피아노와 성악에 모두 자신이 있던 영란이에게 성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다. 어른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본래 예술가란 자존심이 유달리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영란의 자존심이 은주가 등장한 이후부터 여지없이 짓밟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쾅! 우르릉! 영란은 분하고 기가 막혀서 피아노 건반을 손으로 쾅 내려치면서 피아노 위에 엎드려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은주에게 이길 수 있을까? 영란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캄캄한 밤하늘을 들창 너머로 내다보았다. 은주는 대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를까? 내일은 은주가 노래 연습을 하는 걸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영란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주가 정말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를까? 은주가 정말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면? 영란은 뚫어질 듯이 밤하늘을 쏘아보며 골똘히 생각했다. 정말 그렇다면 분하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영란은 입술을 꼭 깨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거의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영란은 밤을 꼬박 새웠다. 오늘은 꼭 은주의 노래 연습을 지켜봐야지.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영란은 학교에 갔다. 학교에 들어가자 영란은 먼 발치에서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13년이 넘게 애지중지 길러주신 어머니를 잃은 은주의 얼굴빛은 한층 더 쓸쓸해 보였다. 내가 좀 너무한 것도 같아. 영란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었다. 은주는 그처럼 나를 따르는데 내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담장 옆에서 유난히 쓸쓸한 얼굴로 먼 하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은주의 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다. 자기가 한마디만 먼저 말을 걸어주면 은주가 무척 기뻐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영란은 그러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다. 엊그제 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것이 주제넘게 노래가 다 뭐야?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먼저 들었다. 그러다가 또 다음 순간에는 어쨌든 네 동생이잖니
하고 매일 타이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신당부가 불쑥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다. 아무리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매라도 그처럼 갑자기 나타난 동생이 귀여울 리는 없잖아. 그런 생각도 들었다. 바로 그때 오 선생이 가방을 들고 영란의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다. 영란이 아니냐? 영란은 화닥닥 뒤를 돌아보면서 아침 인사를 했다. 그러나 전과는 달리 무척 쌀쌀한 인사였다. 영란이가 왜 요즘 나를 보고 그처럼 쌀쌀하게 대할까? 이상한걸? 그러면서 오 선생은 영란의 옆 얼굴을 기웃대며 들여다보았다. 선생님도 제가 언제 쌀쌀했어요? 영란은 외면을 했다. 그것 보거라. 그게 다 쌀쌀하다는 증거야. 뭐가 말이에요. 나와 이야기를 하면 내 얼굴을 봐야지 외면은 왜 하지? 오 선생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영란을 달래려고 해보았다. 아이 선생님도 아침부터 왜 절 보고 트집이세요? 트집은 무슨 트집? 트집이 아니고 뭐예요? 제가 뭐 못할 짓을 했나요? 영란아. 그때 오 선생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는 게 아니야. 영란이가 참다운 그리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려거든 허심탄회해야 되는 거야. 허심탄회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갈고리 같은 것이 하나 걸려있는 한 절대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어. 훌륭한 예술가란 음악이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시나 쓰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술보다 먼저 인격이 앞서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먼저 돼야만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영란이 내 말 알아듣겠니? 그러나 영란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타박타박 걷기만 했다. 알아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음악실로 와서 은주와 함께 연습을 해라. 내일 모레가 콩쿠르 날이니까 아직 이틀이 남았어. 오늘은 점심시간에도 연습을 할 테니까 음악실로 오너라. 싫어요. 얼굴이 같다는 이유로 대접받기는 싫어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영란은 교실로 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몰래 엿들은 은주의 노래. 오전 4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영란은 이 점심시간을 무척 기다렸다.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영란은 교실을 빠져나와 2층으로 살그머니 올라갔다. 그러고는 음악실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음악실 안에는 오 선생과 은주가 있었다. 오 선생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흘러나왔다. 영란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귀를 바싹 문틈에다 갖다 댔다. 어머니를 여인 것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은주에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은주에 알겠니? 오 선생이 엄숙한 목소리였다. 네. 은주의 힘없는 대답도 들렸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지금 살아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 오늘 서은주의 갈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 네. 자식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미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더라. 옛날 한시에 이런 말이 있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식된 사람이 부모를 잘 모시려면 살아계실 때 모셔야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잘 모실 도리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 은주에게는 또 한 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네. 영란이와의 관계가 약간 까다롭겠지만 그것도 결국 시간 문제야. 영란이가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후회를 하고 은주를 반겨 맞이할 거야. 영란이도 은주 못지않은 음악적 소질을 가진 아이니까. 다만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다 못해 방임해서 도리어 탈이 난 거지. 영란이는 성악보다 피아노에 더 소질을 가진 학생이라고 나는 보는데. 오 선생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자, 그럼 연습을 하자. 내일 모레니 이틀밖에 안 남았다. 오 선생은 피아노 앞으로 가앉으며 뚜껑을 열었다. 그러다가 문득 은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그런데 은주 어디가 아픈가? 얼굴빛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뱃속이 약간. 뱃속이? 오 선생은 이마에 주름살을 지으며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다면 시작하자. 네. 은주는 참기름이 뱃속에서 자꾸만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일단 피아노에 맞추어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누구나 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성스러운 멜로디가 맑은 샘물이 흐르듯 은주의 입으로부터 고요히 흘러나왔다. 그 순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문 밖의 영란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뜩 긴장했다.
그러다가 긴장했던 영란의 얼굴이 이번에는 황홀한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감격과 함께 빛나기 시작했다. 아, 저 맑고도 거룩한 노래. 은주는 확실히 나를 이겼다. 영란의 입속에서 그 한마디가 조금도 서슴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는 확실히 졌어. 은주에게 졌다. 영란은 조금도 거짓없이 그것을 인정했다. 예술가를 이기는 단 하나의 힘은 예술밖에 없다. 따라서 음악적 소질을 남달리 풍부하게 타고난 영란이를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음악밖에 없었다. 은주에 대한 그 혹심한 냉대와 무서운 영란의 질투심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또한 금력도 아니다. 오로지 하나, 음악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은주의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에 조금도 거짓없이 감동할 수 있는 영란이 또한 훌륭한 음악가의 소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주를 얕보고 비웃던 영란이가 아니었던가. 그 영란이가 지금 진심으로 은주의 노래에 취해버린 것이다. 음악의 힘, 따라서 예술적 힘이야말로 온갖 미움과 질투를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아닐 수 없다. 가지에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에나 찾아온 나무 밑 정확한 리듬과 맑은 음정의 엄숙한 멜로디, 그리고 그 풍부한 성량은 도저히 영란으로선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노래였다. 질투로 인해 오선생까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영란의 날카로운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 마침내 왔다. 선생님의 말씀도 부모님의 말씀도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영란이가 마침내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은 은주의 아름다운 노래소리였다. 음악실 밖에서 영란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자기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이 일시에 복받쳐 올라왔다. 영란은 마침내 손을 뻗쳐 꿈결처럼 손잡이를 잡아당겨 음악실 문을 열고 안으로 한 발 들어섰다. 아, 영란이가 아니냐? 오 선생은 피아노 앞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반가운 얼굴로 영란을 맞이했다. 오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의 기적임에 틀림없었다. 바로 4시간 전까지도 음악 연습을 거절했던 영란이가 아니었던가. 그 영란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언니, 은주도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영란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언니 왜 울어? 누가 어쨌어? 그러면서 은주는 영란이 손을 잡아 흔들었으나 영란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언니 누구하고 싸웠어? 은주의 착한 마음씨는 진심으로 영란의 울음을 걱정했다. 은주야. 그 순간 영란은 갑자기 목매인 소리로 은주의 이름을 부르며 은주의 몸을 꽉 부여잡고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은주야, 내 동생 은주. 영란은 은주를 부여안고 감격과 후회로 몸부림쳤다. 새로운 출발. 은주는 눈이 동그래지며 영란의 갑작스런 변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통 알 수가 없었다. 자기를 그처럼 싫어하던 영란이가 왜 이토록 자기를 안고 자꾸만 흐느껴 오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러한 생각은 오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오 선생은 묵묵히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서 두 소녀의 이 감격적인 광경을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왜 울어? 은주는 영란의 어깨를 또다시 흔들었다. 은주야, 용서해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영란은 마치 애원하듯이 말했다. 언니, 나보고 뭘 용서하라는 말이야? 이처럼 갑자기 변해버린 영란의 태도를 은주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으로 바라보았다. 은주야, 내가 정말 너무했어. 너를 보고, 나를 그처럼 따르는 너를 보고 나는 왜 그처럼. 영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못되게 군 것을 뉘우치는 순간 영란은 자꾸만 자기의 표독스러운 마음이 후회되었다. 그처럼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너를 나는 쓸데없이 자꾸만 시기했어. 은주는 마음씨도 착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언니도. 그때 비로소 은주는 영란의 마음을 알았다. 언니, 영란 언니, 무슨 그런 말을. 언니가 나보다 잘하지 내가 어떻게 언니를. 오 선생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하고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다. 오 선생은 감격에 넘친 신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피아노 앞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서로 부여안고 흐느껴 오는 쌍둥이 자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은주도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다. 영란이 이처럼 모든 것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자 외롭고 허전하던 마음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아, 영란 언니, 내 동생 은주. 은주와 영란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자꾸만 울었다. 암만 울어도 서름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고 눈물이 계속 펑펑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겠니. 그러면서 영란은 눈물 어린 얼굴을 들고 은주의 얼굴을 다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자기와 똑같은 얼굴이 또 하나 눈앞에 있었다. 영란 언니가 생겨서 나는 좋아. 정말로 나는 행복해. 은주는 얼굴을 들어 영란을 빤히 바라보았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자기와 똑같은 얼굴이 또 하나 눈앞에 있었다. 은주야, 용서해줘.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착한 너를 나는 공연히 못 살게 굴었지. 나는 정말 무서운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두 소녀의 행동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던 오 선생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아니다. 영란이는 누구한테도 벌을 받지 않아도 돼.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영란의 행동은 용감하고 참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그걸로 충분해. 영란은 머리를 돌려 오 선생을 덤덤히 바라보았다. 영란이야말로 참다운 예술가, 참다운 음악가가 될 충분한 소질을 가진 학생이다. 아, 선생님. 영란은 뛰어가서 오 선생이 품 안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외쳤다.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냐. 오 선생은 영란의 머리를 인자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하늘이 이미 너를 용서했고 은주의 훌륭한 노래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온갖 것에 굴할 줄 모르던 영란이가 오늘 은주의 노래에 감동했다는 것은 영란이가 훌륭한 예술가적 양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렇다. 예술가의 소질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영란이와 같은 거만한 성품의 소유자가 때때로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참다운 예술 앞에 머리를 숙일 줄 모른다면 영원히 참다운 예술가가 될 수 없다. 모든 허영과 체면을 용감하게 내던지고 그 예술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란이는 오늘 용감하게 예술가의 양심을 되찾았단다. 영란이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졌어. 성악은 은주보다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대신 영란이는 피아노에 대한 소질이 아주 우수한 것 같다. 한 사람이 성악과 기악을 둘 다 잘하기는 드문 일이지. 오 선생은 울고 있는 은주의 손을 잡아당겨 영란이와 함께 자기 품에 안으며 말했다. 너희 자매는 둘 다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리고 이번 콩쿠르에 너희 둘이 나가게 되면 우리 학교는 단연 우승할 것이다. 그 순간 영란은 불현듯 머리를 들며 오 선생을 불렀다. 선생님, 응? 선생님, 제 노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주만 못해요. 그런데도 무리해서 이중창을 하면 은주의 훌륭한 노래가 저 때문에 깎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두겠어요. 저 때문에 은주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요. 아예 언니도 무슨 말을. 언니가 나가야 돼. 나는. 은주의 뱃속에서 참기름이 자꾸만 꾸르륵거렸다. 아랫배에 힘이 받쳐지지가 않아 이대로 가면 기운이 다 빠져서 정말로 자기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영란이 말했다. 아니야, 은주야. 조금도 미안해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은주의 성공을 빌고 있어. 아니야, 나는 아무래도. 영란의 말도 그럴듯하다. 그때까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오 선생이 쌍둥이 자매의 모습을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됐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중창은 그만두자. 대신 은주는 은주대로 독창을 하고 영란이는 피아노 반주를 하기로 하자. 그러면 둘 다 자기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오 선생은 두 자매를 다 콩쿠르에 내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모습이 똑같은 너희 쌍둥이 자매가 무대에 올라가면 오 선생은 그때의 광경을 상상하자 조금씩 흥분되었다. 어때 영란아? 참 좋은 생각이지? 그 말에 영란이도 흥분된 목소리로 힘차게 대답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자,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이따가 방과 후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오 선생은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종이 땡그랑 땡그랑 울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은주의 배탈소동. 오후 수업이 끝나자 음악 연습은 다시 시작되었다. 영란은 피아노를 치고 은주는 노래를 불렀다. 오 선생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오 선생은 눈을 감은 채 그렇게 말했다. 영란의 반주에 맞춰 은주는 노래를 다시 불렀다. 영란의 반주는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영란의 손은 좋은 터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색이 아주 맑고 둥글었다. 템포도 정확했다. 오 선생은 그 사실을 영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콩쿠르의 기악 부분에는 3학년의 김경수이가 나가서 피아노를 치지만 내년에는 영란이가 나가도 좋을 것 같구나. 역시 영란이는 성악보다 기악이 더 낫다. 오 선생의 그 한마디가 영란을 무척 기쁘게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영란의 감정은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오 선생은 얼굴을 은주에게로 돌리면서 물었다. 영란이의 반주는 그만하면 손색이 없는데 은주는 어째 그리 기운이 없지? 그러면서 오 선생은 은주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은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어디 한 번 더. 그래서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래가 끝났을 때도 오 선생의 얼굴빛은 밝아지지 않았다. 이상한 걸 아무래도 은주의 노래에 힘이 없어졌다. 은주 어디 몸이 좋지 않니? 오 선생은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와서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다. 열은 없는데 배탈이 난 게 아니냐? 배탈이 나면 기운이 빠지는 법인데. 그래도 은주는 잠자코 있었다. 점심때부터 은주는 벌써 3차례나 화장실 출입을 했다. 기운이 쭉 빠지고 맥이 풀려서 노래가 목구멍에서만 맴도는 듯했다. 어디 다시 한번. 오 선생이 다시 노래 연습을 재촉한과 동시에 영란의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왔을 때 은주는 그만 책상 위에 탁 엎어지면서 흑흑 울기 시작했다. 아니 은주야. 오 선생은 깜짝 놀라며 교단에서 뛰어내려왔다. 어머 은주야. 영란도 뛰어왔다. 은주야 왜 그래? 어디가 아프니? 오 선생은 은주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은주야 너 어디 아프니? 영란이도 은주를 안았다. 아 선생님. 오냐 어서 말을 해봐라.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별 낯이 없어요. 은주는 괴로운 듯이 헉헉대며 입김을 내뱉었다. 별 낯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어서 자세히 말을 해봐라. 오 선생은 가슴이 뜨끔했다. 내일 모레가 대회 날인데 이 귀중한 시기에 은주가 알아놓으면 큰일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대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응? 오 선생과 영란은 다 같이 놀랐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영란 언니가 저를 이처럼 좋아해 줄 줄 모르고 그만 저는 은주는 결국 오 선생 품에 얼굴을 묻으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만두고 영란 언니가 콩쿠르에 나가게 하려고 아침에 집을 나올 때 참기름을 마셨어요. 뭐라고? 어머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으로 인해서 오 선생과 영란은 입을 딱 벌렸다. 은주야,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도 오 선생은 은주의 지나치게 착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나 은주야. 영란도 찡한 마음에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자기는 그처럼 쌀쌀맞게 은주를 냉대했는데 어쩌면 은주는 자기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한 은주의 곱고 착한 마음씨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은 자꾸만 꼬리를 물고 복받쳐 오르고 눈물은 폭포수처럼 펑펑 쏟아져 나왔다. 자,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다. 오 선생과 영란은 은주를 데리고 허겁지겁 음악실을 나왔다. 이윽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병원으로 세 사람은 들어갔다. 의사는 이 학교 출신이었다. 얼마나 먹었니? 반병쯤 먹었어요. 무슨 병으로 반병? 커다란 약병으로요. 의사는 은주의 배를 이리저리 진찰해보고 나서 말했다. 내일 모레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손을 쓸 여지가 없어요. 저절로 뱃속에 있는 음식물이 다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모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 선생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위가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음식은 피하고 죽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의사는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포도당 주사를 한 대 놓아주었다. 내일 아침부터 죽을 조금씩 먹여주세요. 이리하여 결국 은주가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름다운 부탁.
그날 밤 영란은 어머니와 함께 도남동 은준의 판잣집을 찾아갔다. 영란은 오늘 하루 동안에 생긴 일을 조금도 숨김없이 이야기하여 어머니를 무척 기쁘게 했다. 아버지는 며칠 전 대구로 출장을 가고 없었다. 은주는 자꾸 설사를 했을 뿐 다른 데는 별 탈이 없었다. 그저 힘이 쭉 빠지고 기력이 없을 뿐이었다. 은주야, 제발 빨리 나와줘. 영란은 은주의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 은주의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너희들이 이처럼 사이가 좋아지다니 엄마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어머니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영란의 마음이 이처럼 갑자기 돌아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은주의 노래가 얼마나 훌륭하기에 그토록 까다롭던 영란의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졌을까. 음악의 세계를 통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로서는 꿈을 꾸듯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은주야, 하루속히 나와서 엄마가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줄래? 영란이가 그처럼 감동할 만큼 네 노래가 훌륭하다니 어쩌면 네가 그렇게... 어머니는 기쁨과 근심 어린 얼굴로 은주의 손을 꼭 쥐었다. 어머니, 은주는 비로소 이창훈 씨 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러보았다. 그래 은주야, 네가 날 보고 드디어 어머니라고 불러주었구나. 이 엄마는 참으로 기쁘다.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쁘다. 어머니, 정말 제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그럼 듣고 싶다마다 네가 노래를 부르고 영란이가 반주를 하고 그 얼마나 기쁜 일이야. 정말 그러시다면 빨리 나을게요. 꼭 나아야지. 내일 하루만 가만히 누워있으면 모레는 꼭 나을 거다. 그때까지 은철은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세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영란에 대한 은철이의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철이는 계속해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앉아만 있었다. 한편 영란이도 역시 어딘가 마음에 가시가 하나 걸린 것 같은 태도로 은철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주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감정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은철에게 조금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렇다고 자기 쪽에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었다. 영란은 은철이가 먼저 자기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오기 전에 자기 쪽에서 먼저 말을 붙이기는 싫었다. 은주에게는 음악을 사랑하는 동지로서 씻은 듯이 감정을 풀어버렸지만 은철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했다. 그것은 영란이와 은철이가 서로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대단히 나쁜 탓이었다. 은철이가 경찰에게 끌려 해화동 영란의 집으로 왔을 때의 첫인상이 서로 너무 나빴었다. 은철이는 남의 돈을 훔친 죄인의 신분으로 영란을 만났고 영란은 또 영란대로 그러한 죄인의 신분을 가진 은철을 너무나 꼬장꼬장한 태도로 대했던 것이다. 그러한 두 사람의 감정이 그리 쉽게 풀리긴 어려운 일이었다. 영란이도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 있어 은주를 그처럼 귀여워해준 은철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린 영란으로서는 은철이의 성실한 성품을 잘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자기의 구두를 묵묵히 닦아준 은철이 태도를 영란이 아직도 비굴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탈이었다. 은철이도 이제부터는 영란이와 사이좋게 지내야지. 아직 영란이가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둘이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은철이와 영란은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만 있었다. 영란이도 이제부터는 은철이를 오빠처럼 생각하고 서로 믿고 서로 아끼고 그래야 된다. 그래도 두 소년소녀는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은주가 은철을 불렀다. 오빠, 응? 은철은 은주를 향해 얼굴을 들었다. 영란이 언니를 사랑해줘, 응? 남이 잘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오빠는 나보고 늘 그런 말을 했었잖아. 응. 은철이는 대답도 거절도 아닌 괴상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언니, 은주는 그 다음에 영란을 찾았다. 응? 영란도 얼굴을 들었다. 은철 오빠를 사랑해줘. 응? 그러면서 은주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은철 오빠는 절대로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오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언니가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우리 오빠도 같이 좋아해줘. 응? 아름다운 부탁이었다. 영란은 입술을 꼭 깨문 채 은주의 얼굴을 보면서 손을 한층 더 힘주어 잡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대답인지 거절인지 은주로서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영란은 학교에 가는 길에 도남동 은주의 집에 들렀다.
영란은 맛있는 죽을 조그만 냄비에 하나가득 가지고 와서 은주에게 권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어떠니? 이젠 좀 괜찮아. 오늘 하루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 이 죽 먹어봐. 내가 끓인 거야. 언니 고마워. 은주는 빙그레 웃었다. 영란도 같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대구로 아버지한테 전보칠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엔 꼭 돌아오시라고. 그래야 내일 음악 콩쿠르에 구경 오실 수 있잖아. 둘은 서로 마주 쳐다보며 생긋 웃었다. 언니 학교 가면 오 선생님한테 말씀 잘해줘.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응, 염려마. 오 선생님 무척 기뻐하실 거야. 그럼 나 학교에 갈게. 가만히 누워있어. 이따 12시쯤 어머니가 또 먹을 거 가지고 오실 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영란은 방을 나섰다. 그 순간 두부를 사러 나갔던 은철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은 마당 한복판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다. 두 소년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먼저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음 순간 둘은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몸을 획 돌리며 하나는 책가방을 들고 하나는 두부그릇을 들고 각기 제 갈 길을 갔다. 하나는 대문 밖으로, 하나는 부엌 안으로. 끝끝내 둘은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헤어지고 말았다. 은주의 간곡하고도 아름다운 부탁도 끝내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 정류장에서 생긴 일. 그날 영란은 점심시간과 방과 후 1시간 동안 오 선생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며 피아노 연습을 했다. 오 선생은 은주의 건강을 몹시 걱정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주가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자, 그럼 내일 보자. 오늘 밤에 일찌감치 자는 게 좋아. 그리고 오늘 저녁엔 은주가 밥을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아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가서 은주에게 그렇게 전해다오. 네, 선생님, 염려 마세요. 영란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에 찬 걸음걸이로 학교를 나섰다. 내가 왜 은주를 싫어했을까? 은주를 싫어했던 지나간 날이 영란에게는 옛날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종로 사가에서 도남동행으로 바꾸어 탈 생각으로 전차에서 내린 영란은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선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무심코 돌린 영란의 시선은 일터에 앉아있는 은철이 눈과 마주쳐버렸다. 그러나 아침때와 마찬가지로 두 소년은 여전히 말없이 서로 눈길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은주의 아름다운 부탁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영란은 은주가 좀 어떠냐고 은철에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다. 그러고는 정류장을 향해 또박또박 걸어갔다. 정류장에는 사람이 꽉 차 있었다. 영란은 빨리 은주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새치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영란의 성격으로는 그런 짓은 죽어도 하기 싫었다. 아침 등교 때도 지각을 하여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을 망정 새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모두 영란의 거만한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은철에게 어떤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의 돈을 훔친 것을 영란으로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신문이요. 내일 아침 신문이요. 신문을 파는 소년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신문 한 장 줘요. 영란은 소년 하나를 불렀다. 네. 소년은 뛰어와 신문 한 장을 영란에게 내주다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은주 아니니? 그것은 민구였다. 영란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저는 은주가 아닌데요. 그러자 민구는 바로 알아차리고 영란을 아는 채 했다. 아 그럼 네가 바로 그 은주의 쌍둥이 언니? 네 맞아요. 제가 바로 은주의 언니 영란이에요. 아 정말로 몰라보겠다. 은주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을 민구는 벌써 알고 있었다. 은주를 잘 알아요? 아는 게 다 뭐야. 은주가 바로 우리 옆집에 사는데. 아 그래요? 그러다가 영란은 궁금한 듯 다시 물었다. 옆집이라고요? 언덕 위엔 은주네 한 집밖에 없던데. 아니 그 언덕 밑에 있어. 언덕 밑에도 집이 없던데. 헤헤. 민구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했다. 방공호가 있지 않아? 아 거기가 집이에요? 난 거기 사는 민구야. 영란은 차츰차츰 가난한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은준의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태까지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멀리 떨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영란의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야, 얼핏 보면 정말로 몰라보겠다. 민구는 신기한지 영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래 위로 자꾸만 훑어보았다. 영란이 창피할 정도였다. 자, 돈 받아요. 영란은 교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20원을 내주었다.
됐어, 그만둬. 민구는 은주를 생각하면서 선심을 썼다. 안 돼요, 받아야죠. 그만둬. 그러면 싫어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영란은 무슨 일이든지 불분명하고 흐리멍텅한 것을 제일 싫어했다. 민구는 하는 수 없이 돈을 받았다. 영란의 지갑에는 10원짜리와 100원짜리로 모두 500원이 들어있었고 그 밖에 금장이 손목시계가 들어있었다. 아까 학교에서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갑에 넣어두었는데 은주 생각으로 바쁘지 않았더라면 시계포에 들러서 줄을 고쳤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생겼다. 민구와 영란이 돈을 받으라거니 그만두라거니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영란이 바로 뒤에 서 있던 텁수룩한 소년이 영란이 지갑을 들여다보았다. 민구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소년이었다. 바로 그때 도남동행 전차가 왔다. 그럼 잘 가. 네, 많이 팔아요. 영란과 민구는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신문이요. 내일 아침 신문이요. 민구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소리를 치면서 쭉 늘어선 승객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기 시작했다. 거참 똑같이도 생겼네. 민구는 신문을 팔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영란과 은주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 벌써 전차 승강구 앞까지 밀려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 신문이요. 민구는 소리치며 신통하게도 똑같이 생긴 영란의 얼굴을 한 번 더 볼 생각으로 전차 옆으로 달려갔다. 밀고 덮치고 사람들은 저마다 먼저 타려고 앞다투었다. 게다가 새치기 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전차 입구는 굉장한 혼잡을 빚고 있었다. 새치기 하지 말아요. 영란의 약이 올라서 빽 고함을 쳤다. 영란이가 차에 오르려 할 때 새치기 꾼들은 옆으로 뚫고 들어와서 발을 올려놓았다가 떨어지곤 했다. 게다가 뒤에선 자꾸만 밀어대어 영란은 그 틈에 끼어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새치기 하지 말아요. 아이 참. 영란이가 또 한 번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바로 등 뒤에 서 있던 소년의 손길이 순식간에 영란의 교복단추를 풀고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살짝 빼냈다. 아, 저 자식 소매치기다. 영란아, 지갑, 지갑. 그 순간 고함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것은 분명히 민구의 목소리였다. 영란은 화닥닥 놀라며 안주머니에 재빨리 손을 넣어보았다. 아, 내 지갑. 단추는 풀어지고 안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소매치기 소년. 영란의 지갑을 훔친 소년은 벌써 행렬에서 빠져나간 후 태양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저녁거리를 줄다름치고 있었다. 아, 저 자식 소매치기다. 민구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무서운 기세로 소년의 뒤를 따라갔다. 뭐? 소매치기? 구두 닦는 소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민구 아냐? 은철이도 후딱 일어섰다. 은철아, 영란이 지갑을, 은주의 언니. 민구는 소년의 뒤를 재빨리 따라가면서 그렇게 외쳤다. 영란이도 민구의 뒤를 쏜살같이 따라가고 있었다. 그 순간 은철은 자리에서 확 일어나 민구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철은 단 10걸음도 못 달리고 우뚝 발걸음을 멈추어버리고 말았다. 영란이. 은철은 멈추어 선 채 입술을 꼭 깨물었다. 피가 나도록 아프게 입술을 깨물었다. 영란의 돈지갑과 이 서은철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회오리 바람처럼 은철의 가슴을 쳤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은철의 발은 다음 순간 땅을 박차면서 민구의 뒤를 질풍처럼 따라가기 시작했다. 영란의 지갑을 빼낸 소년은 청계천 다림목을 향해 도망치고 있었다. 소년의 뒤를 민구가 따르고 민구의 뒤를 영란이가 따르고 영란이의 뒤를 은철이가 따르고 있었다. 다리 이편 쪽 청계천 시장은 사람들이 득실거렸다. 소매치기 소년은 흘끗흘끗 뒤를 돌아다보면서 다리를 건너자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청계천을 끼고 관철동 쪽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나 민구의 다리는 소년보다 빨랐고 은철이는 민구보다도 빨랐다. 영란은 민구의 뒤를 따라가다가 숨이 차서 그만 오똑 발걸음을 멈추면서 문득 뒤를 돌아다보았다. 아, 은철이가 아닌가. 영란은 놀라며 입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다. 아, 은주의 오빠. 영란은 커다란 목소리로 불러보고 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왠지 영란의 입은 그 한마디를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은철은 휙 바람을 일으키며 멍하니 서 있는 영란의 옆을 지나갔다. 지나갈 때 은철은 영란을 한번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란은 뭐라고 헤아릴 수 없는 감동의 마음을 하나로 안고 다시 은철의 뒤를 따라갔다. 수표동 다림목에 다다랐을 무렵 민구는 거의 소년의 등 뒤까지 육박했다. 저 자식 잡아라. 저 자식 도둑놈이다. 민구가 그렇게 고함을 치는 바람에 다림목에 앉아있던 커다란 구두닦이 소년 하나가 후딱 머리를 돌며 몸을 획 일으켰다. 응?
뭐야 뭐? 누가 도둑놈이야? 앞에 달려오는 소년과 그를 쫓아오는 민구를 무심코 바라보던 구두닦이 소년은 엉겁결에 두 손을 쫙 벌리고 길 가운데 우뚝 버티고 섰다가 소매치기 소년을 꽉 붙잡았다. 누가 도둑놈이야? 누가? 구두닦이 소년은 소리치다가 소년의 뒤를 따라오는 민구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 너는 민구가 아니냐? 곰보 자국이 얼굴에 가득한 그 소년은 쭉 찢어져 더욱 불량스러워 보이는 눈으로 민구를 무섭게 흘겨보았다. 아, 너는 봉파리. 민구가 따라가서 소매치기 소년의 팔을 움켜잡으며 외쳤다. 소매치기 소년을 붙잡은 사람은 틀림없는 깨알공보 봉파리였다. 봉파리는 경찰의 눈을 피해 이런 외딴 곳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나 봉파리다. 너 오늘 잘 만났다. 봉파리는 소매치기 소년을 자기 뒤로 따돌리면서 민구 앞에 우뚝 나섰다. 그 바람에 민구는 약간 겁을 집어먹으며 말했다. 넌 좀 가만히 있어. 너하고는 이따 이야기하고. 이 자식이 남의 돈지갑을 훔쳤다. 민구는 봉파리 뒤에 서 있는 소매치기 소년 앞으로 달려들며 말했다. 너 지갑 내놔. 바로 그때 은철이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 넌 또 은철이가 아니냐? 흥, 오늘 너희들 여기서 잘 만났다. 봉파리는 민구를 내버려두고 이번에는 은철이 앞에 딱 버티고 섰다. 그래, 나 은철이다. 네 말대로 마침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은철이도 봉파리와 마주 버티고 섰다. 봉파리는 은철이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면서 소리쳤다. 건방진 자식. 그래, 네가 그렇게 딱 버티고 서면 어떡할 테냐. 그때 은철이가 약간 어조를 낮추어 말했다. 봉파리, 넌 잠깐 좀 가만히 있어. 너하고는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 난 지금 좀 바빠. 저 자식이 남의 지갑을 훔쳤어. 그러면서 은철이는 소매치기 소년을 향해 달려들며 말했다. 너 지갑 내놔. 빨리 내놔라. 무슨 지갑을 내놓으라는 말이야. 민구와 마주섰던 소년이 은철이 앞에 딱 버티고 서며 대들었다. 그러는데 영란이가 할딱할딱 숨이 하늘에 닿을 듯 뛰어왔다. 아, 저 자식이 내 지갑을. 숨이 가쁜 나머지 영란은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어쭈, 요건 또 은주의 집애가 아니야? 가족 총출동이로구나. 봉파리는 영란을 은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뭔가 눈치를 챈 듯 말을 바꾸었다. 어라? 어딘가 은주와는 조금 다르다. 네가 은주의 쌍둥이 언니냐? 봉파리는 그제야 그 소녀가 은주가 아닌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소매치기 소년이 앞으로 나서더니 화를 벌컥 내며 도리어 영란에게 대들었다. 그래, 누가 네 지갑을 훔쳤다는 말이냐? 사람을 똑똑히 보고 말을 해. 네가 내 지갑을 훔치지 않았니? 남의 단추까지 끌러놓고? 영란이 당황하여 말끝을 흐리자 소매치기 소년은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미쳤구나. 내가 언제 네 지갑을 훔쳤다고 협박했냐? 그때 봉파리가 쑥 나서며 신이 나서 빈정거렸다. 흥, 난 도둑이라기에 남의 가방에서 돈뭉치를 훔치는 은철이 자식인 줄만 알았더니 뭐? 네가 저 계집애의 지갑을 훔쳤어? 그 순간 은철이는 봉파리에게로 휙 얼굴을 돌리다가 지금 봉파리를 상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소년을 향했다. 봉파리의 그 말 한마디에 영란이도 비로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은철이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봉파리가 바로 이 녀석이었구나. 영란은 부르르 몸을 떨며 봉파리가 저 소매치기와 한패일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은철이의 복수. 빨리 못 내놓겠니? 은철이가 소년에게로 바싹 다가섰다. 이 자식이 누구 보고 돈지갑을 내놓으라는 거야? 도둑질은 네가 잘한다면서? 소년의 말투가 험악하게 나왔다. 뭐야? 은철이의 손이 번쩍 들렸다. 그러나 번쩍 들린 은철이의 손은 소년의 따귀를 갈기지 못한 채 옆에 섰던 봉파리에게 손목을 붙잡히고 말았다. 놔라 이 손을. 은철이가 소리치자 은철이 손목을 꽉 잡은 채 봉파리는 눈을 부릅떴다.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랬지? 어디 그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자. 그러고 보니 너희 둘이 한패로구나. 누가 한패야? 나는 이해를 모른다. 그만하면 알겠다. 이 자식이 도둑질은 네가 잘하면서 누굴 보고. 그 말과 동시에 봉파리의 손길이 딱 하고 은철이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윽고 봉파리와 은철이의 싸움이 시작됐고 옆에 섰던 소매치기 소년과 민구도 서로 멱살을 잡았다. 곧 두 쌍의 소년은 서로 부여안고 땅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어머나 이를 어째. 영란은 어쩌면 좋을지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자식이 차고 받고 치는 소년들의 싸움. 영란은 그 무서운 광경에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아, 은철이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봉파리의 귀에서도 피가 흘렀다. 힘은 봉파리가 단연 세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은철이의 기세에
봉파리는 약간 겁을 집어먹은 듯 했다. 복수다. 여기서 내가 다시 봉파리에게 굴복한다면 고양이 앞에 쥐모양으로 나는 영원히 봉파리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살려고 할 때는 죽기 쉽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는 도리어 살게 되는 법이다. 복수다. 그렇다. 이것은 비겁한 자식 봉파리에 대한 복수인 동시에 거만한 계집애 영란에 대한 복수다. 내가 이 마당에 봉파리에게 굴복을 한다면 영란의 그 불쾌한 거만은 영원히 내 앞에 계속될 것이다. 영란의 그 거만한 마음을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비겁한 봉파리를 혼내주는 것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의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죽어도 좋다. 죽어도. 그것은 아까 은철이가 일터를 뛰쳐나와 민구의 뒤를 따라가다가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한 무서운 결심이었다. 한편 영란은 도저히 그 무서운 광경을 서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영란은 그 어떤 극심한 감정에 부르르 몸서리를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획 달려들어 은철이와 부둥켜 안고 뒹구는 봉파리의 머리를 구둣발로 한번 힘껏 내리밟았다. 영란아, 다친다. 저리 비켜라. 은철은 영란을 향해 고함을 쳤다. 은철이의 그 한마디는 오만한 소녀 이 영란으로 하여금 조금도 거짓없는 후회의 눈물을 짓게 하는 진실한 말이었다. 마침내 성실한 소년 서은철은 폭풍과도 같은 정열과 강철같이 굳센 의지로 깨알 곰보 봉파리의 힘을 꺾어버리는 데 성공했다. 은철은 봉파리의 배 위에 말 타듯이 올라타는 몸이 되었다. 은철은 옆에 널브러져 있던 큰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손을 번쩍 쳐들면서 부르짖었다. 자, 깨알곰보, 항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멩이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아, 잠깐만. 은철아, 잠깐만 기다려. 깨알곰보 봉파리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두려움에 찬 눈을 크게 뜨면서 애원했다. 항복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어서. 은철아,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똑똑히 말을 해. 항복이야? 그래. 항복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이윽고 정복 차림의 경찰 두 사람이 뛰어왔다. 왜들 그래? 다들 일어나. 경찰 한 사람이 꽥소리를 쳤다. 그때 민구는 소매치기 소년을 완전히 때려눕히고 있었다. 빨리 못 일어나 할 테야? 다른 경찰이 또 병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4명의 소년은 하는 수 없이 부스스 땅에서 일어났다. 왜들 그래? 얘가 제 돈지갑을 훔쳤어요. 영란이가 몸을 떨면서 설명을 했다. 누가? 이 자식이? 경찰은 재빨리 소년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네, 그래서 민구 오빠하고 은철 오빠가 달려와서. 아니에요. 전 훔치지 않았어요. 소년은 발뺌을 했다. 네 이름이 뭐냐? 김달중이에요. 너는 누구냐? 저는 주봉팔이에요. 경찰은 달중의 몸을 뒤졌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영란의 지갑은 나오지 않았다. 달중은 민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가 잘못 보고 제가 지갑을 훔쳤다고 해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자 경찰은 민구를 보며 물었다. 너 정말 얘가 훔치는 걸 봤냐? 분명히 봤어요. 그때 다른 경찰이 봉파리의 몸을 뒤지다가 조그만 지갑을 하나 끄집어냈다. 이거 누구 거야? 아, 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지갑이 이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요? 영란은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달중이와 한패인 봉파리가 아까 팔을 벌리고 길에 서서 달중이를 붙잡는 순간 달중이가 지갑을 봉파리의 주머니에다 살짝 넣어둔 사실을 영란도 몰랐고 민구와 은철이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영란을 향해 물었다. 이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었지? 돈 530원과 줄이 끊어진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경찰은 지갑을 열어보았다. 지갑 속에는 영란의 말대로 돈 530원과 시계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지갑을 영란에게 돌려주고 봉파리와 달중이를 앞세워 끌고 갔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민구 오빠 미안해. 영란은 민구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며 감사에 넘치는 얼굴로 민구를 쳐다보았다. 괜찮아. 그 자식이 깨알곰보와 한패인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민구는 흩어진 신문 뭉치를 다시 옆구리에 끼웠다. 영란은 이번에는 다림목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은철이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코피가 흘러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은철은 종이 조각으로 묵묵히 문지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은철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영란의 가슴은 알지 못할 감격으로 확 막혀버리는 것 같았다. 영란의 눈은 뭉클하게 솟구쳐 나오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 피 묻은 얼굴을 문지르고 있던 은철은 영란이가 내주는 손수건과 영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은철은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잠자코 영란의 손에서 손수건을 받아주었다.
너무나도 하얀 손수건이었다. 은철은 새하얀 손수건에 피를 묻히기가 아까워서 받아주었던 손수건을 도로 영란에게 내주며 말했다. 넣어도. 괜찮아. 어서 그걸로 닦아. 영란은 은철의 손등을 가만히 밀었다. 손수건이 아까워. 그냥 넣어도. 아깝긴 손수건 하나가 뭐가 그리 아깝다고. 영란은 은철의 손에서 손수건을 받아주고는 은철에게 바싹 다가서며 제 손으로 은철의 얼굴에 묻은 피를 정성 들여 닦기 시작했다. 괜찮아. 가만히 있어. 영란은 골고루 피를 닦아주고 나서 말했다. 나를 용서해 줄래? 그러면서 영란은 은철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슬 같은 눈물이 새까만 두 눈동자를 담뿍 감싸고 있었다. 용서는 내가 무슨 용서를. 더듬거리는 말로 은철은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나빴어. 나는 영란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영란의 그 참된 후회의 눈물을 바라보자 아프도록 맺혀있던 은철이의 가슴 속에서도 어느새 다사로운 감정의 실마리가 맑은 샘물처럼 솟구쳐 나왔다. 울지 마라. 은철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은주에게 대하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부드러운 감정으로 영란에게 말했다. 영란아, 울지마. 네 눈물은 나의 모든 감정을 깨끗이 씻어주었어. 자, 이제 그만 울고 빨리 집으로 가서 은주를 만나보자. 은철은 영란의 손에서 손수건을 받아주고 그것으로 이번에는 영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은철아, 빨리 가자. 너무 늦었다. 그때 민구가 옆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일행은 저녁 어스름이 내리깔린 청계천길을 걸어 종로 4가 전차 정류장까지 왔다. 나는 신문을 마저 팔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응, 그래라. 민구야, 오늘 고맙다. 은철이가 영란을 대신해 민구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다. 민구 오빠, 내일 꼭 예술회관으로 구경하러 와야 돼. 응, 꼭 갈게. 그러면서 민구는 곧바로 신문 사라는 소리를 외치며 어디론가 사라져갔다. 신문이요. 내일 아침 신문이요. 은철은 구두 닦는 상자를 둘러매고 영란과 함께 전차를 탔다. 삼선교에서 둘은 내렸다. 영란은 다림목 가게에서 달걀 5개를 샀다. 은주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영란은 은철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은철이도 무척 기뻤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섭게 자리 잡았던 흐린 감정의 물결이 넓고 넓은 푸른 바다를 향해 쫙 쏟아져 나가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둑어둑한 개천가 길을 걸어 언덕 위에 있는 판잣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은철이와 영란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들어가 보니 대구로 출장을 갔던 이창훈 씨가 부인과 함께 은주를 찾아와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아, 아버지! 영란은 고함치듯 아버지를 부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오, 영란이냐? 그리고 은철군도. 이창훈 씨 내에는 영란이와 은철이가 사이좋게 들어서는 것을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은철이는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은철군 얼굴은 왜 다쳤는가? 그 말에 영란이가 나서서 오늘 거리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쭉 털어놓았다. 아이, 어쩌면. 부인이 크게 감동하며 눈을 둥그렇게 떴다. 은철군 감사하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영란이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야. 모든 것은 은철군의 그 성실한 마음의 덕택일세. 영란이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도 좋은 일이고 자네의 성실성이야말로 미래에 스스로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네. 선생님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 아니야. 부모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던 영란이가 은주의 노래에 머리를 숙이고 자네의 성실성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은주도 훌륭하고 은철군도 훌륭하지만 이제 보니 영란이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군. 그래, 그랬어. 이창훈 씨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부인은 옆에서 계속 어쩌면 하고 감탄의 소리만 연발했다. 그런데 은주는 좀 어때요? 영란은 어머니와 은주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주 좋은 편이다. 아침과 점심때보다도 더 기운이 낮단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콩쿠르에 나가겠다고 어떻게나 열심인지. 아이 좋아 은주야. 응? 너 정말 괜찮니? 응, 괜찮아. 오늘 밤만 지나면 문제없어. 은주도 어지간히 자신이 있는 대답을 했다. 아이 그럼 됐다. 오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때 부인이 선수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서 은주와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자.
그때 영란은 달걀 5개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거 은주 주려고 사왔어요. 아이고 우리 영란이가 언제부터 이처럼 어른이 됐냐. 그 말에 아버지는 영란이가 대견한 듯 웃으며 칭찬을 했다. 동생이 또 하나 생겼으니 언니 노릇 제대로 하려고 작정했구나. 아예 아버지도 참. 영란은 은주를 힐끗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다. 은철이도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그때 은철은 주머니에서 꽁꽁 묶은 돈 뭉치를 꺼내 이창훈 씨 앞에 내놓았다. 선생님, 이건 제가 선생님께 허락 없이 빌렸었던 2만 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은철은 그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돈을 이창훈 씨 앞에 내놓았다. 이창훈 씨 내에는 눈이 동그래지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은철군은 정직한 소년이야. 그 지극한 성실성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돈은 받겠다. 그리고 이 돈은 아무데도 쓰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해두고 우리 집안의 교훈으로 삼겠다. 참으로 훌륭한 돈이다. 이창훈 씨는 정말로 그 새까맣게 손때가 묻은 돈뭉치를 무슨 귀중한 보물처럼 생각하며 영란에게 그 피 묻은 손수건을 달라고 해서는 거기에 정성 들여 꼭꼭 싸면서 말했다. 여기 있는 때 묻은 돈과 피 묻은 이 손수건은 우리 가정의 귀중한 보물이다. 영란이는 이제부터 마음이 거칠어질 때마다 이 손수건과 때 묻은 돈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거칠어진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질 것이다. 알겠니 영란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영란은 머리를 푹 숙이고 진심으로 대답을 했다. 피 묻은 이 손수건과 은철군이 애써 마련한 손때 묻은 돈. 이것이야말로 실로 고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해. 이윽고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단란한 저녁상에 둘러앉았다. 음악 콩쿠르. 이튿날 아침 마침내 음악 콩쿠르의 날이 왔다. 이날 거리에는 이슬비가 뽀얗게 내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밀려드는 관중들로 인해 예술의회관 앞마당은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윽고 장내는 꽉 찼고 관중은 어서 빨리 막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제1부 성악, 제2부 기악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참가한 학교는 남녀 중학교를 향해 모두 12학교였다. 제1부 성악에는 11명, 제2부 기악에는 9명의 참가자가 있었다. 참가 학생은 대부분 고학년인 3학년들이었고 2학년은 6명, 1학년은 은주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유곡은 모두들 어려운 곡들을 선택했다. 그러나 어려운 곡을 택하든 쉬운 곡을 택하든 문제는 자기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할 만한 곡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 어려운 곡을 선택해서 뽐내보겠다는 생각은 콩쿠르에서는 금물이었다. 오 선생은 은주의 능력에 비추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성불사의 밤을 자유곡으로 선택해 주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오 선생의 이러한 선택은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 아, 신 선생 오셨습니까? 오 선생은 심사위원의 한 사람인 음악평론가 신채영 선생을 복도에서 만났다. 오 선생의 학교에서도 이번 콩쿠르에 참가했더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나오는 서은주라는 학생을 신 선생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서은주? 모르겠는데요.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다. 1학년? 신채영 선생의 얼굴이 약간 흐려지며 되물었다. 1학년이 나와서 해야 될까요? 너무 어린데요. 기악입니까? 성악입니다. 몇 살입니까? 14살입니다. 야, 그건 좀 무리인거려? 그 말에 오 선생은 약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언젠가 신 선생께서 대지초등학교 학예회에 가셨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예회? 아참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요. 그때 봉선화를 부른 서은주라는 학생을 잊으셨습니까? 신 선생이 극구 칭찬을 하신. 그제야 신채영 선생은 손을 탁 치며 소리쳤다. 아, 그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 참가한 서은주라는 학생이 바로 그 학생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신채영 선생의 얼굴에 차츰차츰 흥분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오 선생은 설레는 마음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글쎄 올시다. 그 학생이라면 신 선생은 뭔가 신중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잠시 후에 대답했다. 하여튼 주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주는 그에 의해 언니가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1학년인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네, 똑같이 생긴 쌍둥이입니다. 신 선생은 어지간히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오 선생과 신 선생은 헤어졌다. 장내는 아주 조용했다. 정각 10시에 드디어 막이 올랐다. 이창훈 씨 내외를 비롯해 은철이와 민구 그리고 영란이의 동생 영민이도 와 있었다. 엄마, 누나 어딨어? 영민이가 물었다. 저 뒤에 있단다. 누나도 나와? 쉬, 가만히 있어. 떠들면 안 돼. 막이 오르고 제1부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으로 남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나와서 지정곡인 보리수를 부르고 자유곡인 슈베르트의 세레나드를 불렀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으나 그저 일상적인 박수였을 뿐 열광해서 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참가자는 모 여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하고 마치 쇼프로에 나오는 유행가 가수 같은 인상을 주었다. 성량은 풍부했지만 박자와 음정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기운 없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침내 9번째로 은주와 영란이의 차례가 왔다. 엄마, 누나 나왔다. 영민이가 반가운 마음에 흥분해서 고함을 쳤다. 그래, 누나란다. 어머니는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앞에 서서 나오는 건 새로 생긴 너희 작은 누나 은주고 뒤에 따라 나오는 건 영란이 누나란다. 야, 참 멋있다. 영민이는 손뼉을 쳤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어여쁜 자매를 바라보는 순간 사람들은 호기심에 불타는 얼굴로 유심히 바라보았다. 야, 쌍둥이다. 쌍둥이 자매다. 어쩌면 둘 다 저렇게 예쁠까? 여기저기에서 감탄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은철은 그 어떤 알지 못할 감격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생각하면 그동안 무척 많은 고생을 해온 은철이가 아니었던가. 갖은 고생과 모욕을 꾹 참아가면서 끝끝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랑하는 은주를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철이야말로 눈물이 나도록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영란이가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은철이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후부터 은철의 행복은 그 누구보다 컸다. 은주는 조용히 걸어나와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곧 이어 피아노 앞에 앉은 영란이가 보리수를 반주하기 시작했다. 영란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은주의 노래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성문 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 아래 단꿈을 보았네. 새벽하늘 깊은 산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과도 같은 영롱한 노래. 눈물을 머금은 듯한 젖은 눈동자가 살며시 허공을 바라보며 머나먼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은 은주의 귀여운 얼굴. 가지에 희망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 때에나 찾아온 나무 밑 은주가 마지막 절까지 노래를 부르자 관중의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다. 다음 자유곡 성불사의 밤이 시작되었을 때 오랫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되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일제히 딱 멎고 장내는 기침소리 하나 없이 다시 조용해졌다.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소나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이어서 제2절이 끝나는 순간 관중의 박수 소리는 한층 요란하게 터져나왔다. 은주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영란이와 함께 퇴장했을 때도 박수 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앙코르, 앙코르. 여기저기서 앙코르를 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수는 계속되었다. 폭풍과 같은 환호의 박수, 우레와 같은 열광의 박수. 은철은 울고 있었다. 흑흑 느껴 울고 있었다. 가슴이 벅차왔다. 오, 은주야. 내 귀여운 동생 은주야. 은철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다. 오늘의 네 모습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자나깨나 네 생각만 하시던 불쌍하신 어머니. 은철은 마음이 쓰라리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다. 오늘의 이 커다란 기쁨, 오늘의 이 무한한 행복을 진실한 소년 서은철은 눈물로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창훈 씨도 눈을 자꾸만 껌뻑거렸고 옆에 있는 부인도 조용히 울었다. 영민이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언제까지나 손뼉을 치고 있었다. 이윽고 은주와 영란이가 다시 한번 나와서 그칠 줄 모르는 박수 소리를 향해 공손히 답례를 했을 때 박수 소리는 더 한층 높아졌다. 야, 신통하기도 똑같이 생긴 쌍둥이다. 쌍무지개 같은 어여쁜 쌍둥이다. 그런 말이 은철이의 귀에 들려왔다. 쌍무지개 뜨는 언덕 제2부
기약 부문이 모두 끝났을 때는 오후 3시가 약간 넘었을 무렵이었다. 7명의 심사위원이 한데 모여서 엄격한 채점을 하고 있는 동안 관중은 제법 흥분한 얼굴로 채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심사위원 1동을 대표해 신채영 선생이 무대 위에 나타났다. 이제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교는 모두 12학교, 참가 인원은 성악부 11명, 기악부 9명, 그중 여학교가 8학교, 남학교가 4학교입니다. 이번 대회는 성악에서나 계약에서나 예년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것이 심사하신 여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음악예술의 꾸준한 향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채영 선생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신중한 음성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 이제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 성악에 있어서 1등은 동신여중 제1학년 서은주 양, 2등은 명덕여중 제3학년 송경춘 양, 3등은 중앙남중 제2학년 김성식 군. 그러나 은철이의 귀에는 더 이상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자꾸만 벅차고 눈앞은 안개가 낀 듯이 뽀얗게 흐려졌다. 이윽고 심사 결과 발표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되었다. 7명의 심사위원이 쭉 무대 오른편에 나와 앉았고 20명의 참가 학생이 왼편에 나란히 섰다. 은주의 키가 제일 작았다. 제1부 성악부 1등 서은주. 키가 제일 작은 은주가 제일 먼저 불려나갔다. 은주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콩쿠르의 주최자인 태양신문사 사장 앞으로 걸어가 인사를 하고 1등 상장과 부상으로 금메달을 받았을 때 박수 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왔다. 잠시 이번 성악부에서 1등을 한 서은주 양과 피아노 반주를 한 영란 양을 위해 동생 영민군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영란 양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어느 틈에 올라와 있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인 영민이가 꽃다발을 들고 왼편 참가자 출입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아버지가 몰래 준비해가지고 온 꽃다발이었다. 관중석에서 일단 멎었던 박수가 또다시 울렸다. 영민은 귀엽게 절을 하면서 2개의 꽃다발을 들고 나와 누나들에게 하나씩 주었다. 여기저기서 신문사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리하여 영광의 시상식은 끝나고 관중은 물결처럼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 사이 쫙쫙 쏟아져 내리던 소나기가 멎고 거리는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기울어져가는 태양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반만 드러냈다. 오 선생과 신 선생이 은주와 영란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일행은 기다리고 있던 이창훈 씨 내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이 선생 축하합니다. 오 선생과 신 선생은 무척 기뻐하는 얼굴로 말했다. 모두 다 오 선생님 덕택입니다. 이창훈 씨는 기쁨에 넘쳐 악수를 했다. 이분은 유명한 음악평론가 신채영 선생입니다. 은주의 소질을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신 고마우신 분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이후에도 은주와 영란이를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을. 그런데 이 선생은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처럼 훌륭한 음악적 소질을 가진 따님을 둘씩이나 두셔서 은주의 노래도 훌륭하지만 영란이의 반주도 참 좋았습니다. 영란이는 기악으로 성공할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송한 말씀 뭐라고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창훈 씨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럼 저는 좀 바빠서 실례하겠습니다. 이윽고 신 선생은 그 자리를 떠났다. 오 선생님, 은주와 영란이를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은주와 영란이를 위해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은주와 영란이의 앞날을 위해 같이 놀고 같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두는 자동차를 타고 소나기가 그친 밝은 거리를 해화동 영란이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은철 오빠, 그것은 은주의 목소리가 아니고 꽃다발을 아는 영란의 목소리였다. 아, 영란아. 은철이는 얼굴을 돌렸다. 이제부터는 나의 오빠가 되어줘. 나를 은주와 똑같은 동생이라고 생각해줘. 응? 영란아, 고맙다.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다오. 은철이는 조금도 거짓없이 그렇게 대답했다. 아이, 기뻐라. 그때 은주는 꽃다발을 아는 두 손으로 은철이 가슴을 꽉 부여안으며 꿈결처럼 외쳤다. 은주야, 기쁘냐? 내가 더 기쁘다. 은철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은철 오빠, 이 꽃다발 오빠 줄게.
그때 영란이는 안고 있던 꽃다발을 은철이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 놓았다. 오빠, 이 꽃다발도 받아. 이번에는 은주가 또 꽃다발을 은철이에게 주었다. 고맙다. 그러면 이 꽃다발은 내가 다 받을게. 아, 영란이의 꽃다발, 은주의 꽃다발. 그때 영민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다. 야, 저기 쌍무지개가 떴다. 쌍무지개가. 그 말에 일행은 다 같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동차가 원남동을 거쳐 창경궁을 지날 무렵이었다. 아이, 어쩌면 도남동 언덕 위에 쌍무지개가 떴네요. 영란이가 먼저 외쳤다. 와, 참 예쁜 쌍무지개다. 오 선생이 감동한 듯이 말했다. 은철이도 민구도 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이창훈 씨 내에도 창밖에 쌍무지개를 바라보았다. 은주의 집이 서 있는 그 언덕 위에 7가지 색이 아롱진 두 줄기 쌍무지개가 동화책 속의 그림처럼 찬란하게 커다란 반원을 그리고 있었다. 오, 하늘에도 쌍무지개, 땅 위에도 쌍무지개. 오늘이야말로 축복받은 영광의 날이다. 오 선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